아무리 전통이 오래된 명품 가족 브랜드일지라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족끼리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인입니다. 그 영화 보셨어요? 하우스 오브 구찌. 저는 어제 한국에서 개봉하자마자 조조로 보고 왔는데요. 제가 원래 레이디 가가 빅팬이에요. 그래서 꼭 봐야겠다 생각을 했기도 하고, 구찌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매혹적이잖아요. 그 브랜드의 뒷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서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정말 실존 인물들과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연기자들의 대단한 연기가 더 흥미로웠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구찌의 많은 스토리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감정선을 쫓아가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작인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화는 이 책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 책을 보면요, 단순히 치정살인만 다룬 게 아니라 구찌라는 한 브랜드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쳤고 또 가족 기업의 운명이란 무엇인지 아주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구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구찌 하면은 뭔가 이탈리아스러운 우아함, 그리고 장인 정신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에르메스도 그렇지만 많은 명품 패션 브랜드들은 마구 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 말 안장, 말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사치품의 일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많은 가죽 패션은 마구 산업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찌도 마구 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방, 구두 같은 가죽 라인을 성공시키면서 이 구찌라는 브랜드가 안착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에서 나오죠. 구찌 2세인 알도가 우리는 중세시대 때 귀족들의 안장 같은 것을 만들었던 아주 명문가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알도라는 인물은 구찌라는 그 브랜드의 스토리를 입힌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확실한 것은 구찌오 구찌, 일대 구찌의 그 선대 아버지는 밀짚 모자 공장을 했었어요. 이 영화 속에서는 창업주 구찌오 구찌에 대한 정보가 요만큼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피렌체에서 구찌 가문들은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시끌벅적하고 다툼이 잦은 구찌 형제들도 살고 있었는데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 구찌 가문은 기본적으로 토스카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약간 지역색이 있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그게 더 강하대요. 토스카나 사람들의 특징은 이 책에 따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뭔가 예술적인 안목이 뛰어나고 공예적인 기술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토스카나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술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방인에게 좀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콧대 높은 프랑스인을 떠올린다고 해서 이탈리아인은 프랑스 사람들이다 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구찌오 구찌가 밀짚 모자 공장을 하던 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공장이 망하니까 호텔 벨보이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벨보이 하면은 상류층의 가방을 많이 옮겨주게 되잖아요. 이 구찌오 구찌가 그 와중에 좋은 가죽이라 이런 것이고 상류층의 안목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가죽에 대한 집념이 그때부터 생긴 건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서 똑같이 일용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명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찌오 구찌는 아주 유복한 집안 출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상류층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질 좋고 빳빳한 양복과 셔츠를 늘 깨끗하게 다려 입었다고 하니까요. 창업주의 성격을 대충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텔 벨보이 생활을 접고 1920년대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구상을 먼저 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류층 고객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가죽 품질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만드는 장인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술적인 느낌으로, 예술가를 뽑는다는 느낌으로 장인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죽 브랜드로 시작한 구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죽이 아닌 소재를 쓰기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쟁이라는 배경이 있는데요.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죽이 굉장히 귀해지게 됐어요. 여기다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국제연합에서는 이탈리아에게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얘긴 즉슨 구찌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구찌오 구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벨보이를 하면서 가죽 사업을 해야겠다 맘먹은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가죽이 아닌 소재를 가방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뱀부백인데요. 뱀부백은 그 손잡이 부분이 대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나무를 일일이 손으로 열을 가해서 구부리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요. 잉그리드 버그만이 영화에서 이 뱀부백을 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이 뱀부백을 계기로 구찌백은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저도 아직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구찌백을 갖게 된다면 이 뱀부백을 갖고 싶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보복 소비가 늘었다는 뉴스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2년이 넘어가니까 저도 사실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 심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쟁 때도 워낙 물자가 귀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이 귀한 물건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는 정말 폭발적으로 보복 소비를 하면서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들에게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구찌 형제들은 정말 다툼이 많았어요. 구찌오 구찌가 사망한 이후에 아들 넷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뭐 주식을 두고 재산을 두고 여러 가지 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힌 게 바로 이 구찌 가문 사람들이에요. 책에도 그런 대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때 가난한 접시 닦기였던 구찌오는 쓰라린 가족 분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었다. 경쟁이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리라 믿고 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일이 많았다. 특히 영화 속에서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파울로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아들들끼리 경쟁시키면서 구찌 핏줄임을 증명하라고 몰아붙이곤 했다. 영화 속에서도 그 마우리치오가 자기 아내 파트리치아를 소개하려고 그 사촌들하고 모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첫 장면이 만나자마자 공을 갖고 막 싸워요. 그 한 장면만 봐도 구찌 가문에게 있어서 경쟁이라는 것은 공기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도 밑에 동생 로돌프의 아들이잖아요. 이 마우리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벌 3세죠. 재벌 3세고 정말 곱게 자란 도련님인데요. 젊은 시절에 파티에 나갔다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 딸과 눈이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트리치아인데요. 근데 로돌프 아버지가 딱 보자마자 우리 아들 돈 보고 접근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반대를 하는데 마우리치오가 가출을 감행하면서 이 파트리치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보면은 마우리치오가 굉장히 그 아버지의 관리 속에 자란 도련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딱 집을 나가는 결단을 내리는 거 보면 야, 이 구찌 가문 남자들의 피에는 정말 정열이 흐르고 있구나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파트리치아를 귀여운 빨간 요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마우리치오 같이 모든 걸 가진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파트리치아한테 빠져서 모든 걸 다 버렸을까 잘 이해가 얼핏 안 가지 않나요? 사실 이 마우리치오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금술이 좋았나 봐요. 죽는 순간에도 아들에게 새엄마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로돌프는 결혼을 다시 하지 않고 열심히 아들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우리치오 입장에서는 3살 때부터 엄마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그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로돌프가 진짜 아들을 애지중지 금지오겹으로 키웠어요. 그게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키우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좀 압박을 많이 가하게 되잖아요. 로돌프가 약간 아버지를 안 됐게 생각하면서도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에 숨이 막히는 게 이중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유분방하고 활달하고 적극적인 파트리치아를 만나니까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파트리치아가 결혼을 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허영심이 많고 또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돈 많은 집에 시집을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파트리치아는 막 파티를 즐기고 사치를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셀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사이도 점점 벌어지게 됐고요. 게다가 문제는 이 파트리치아가 남편을 통해서 구찌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파트리치아가 점점 남편을 조종해서 구찌 기업을 남편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자꾸 자극하거든요. 남편이 그 숨이 막힐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파트리치아에서 해방감을 느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인데 그 아내가 점점 자기를 조여오니까 숨이 막히고 점점 사이가 금이 간단 말이에요. 싸울 때 파트리치아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야. 바보 천치라고 표현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두 부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파트리치아가 이제 마우리치오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 보면은 순수한 매력이 있었던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 구찌가의 며느리로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절대로 남편을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I subscribe to unconventional punishment. 어찌됐건 구찌라는 기업은 승승장구를 했고 1970년대가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에 진출했던 게 굉장히 주효했는데 당시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알도를 가리켜가지고 이 사람은 주미 이탈리아 대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탈리아 상징 같은 브랜드로 구찌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던 구찌는 왜 몰락했을까요? 본의 아니게 파올로가 많은 영향을 했습니다. 파올로 구찌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국에도 마지막까지 상표권이 남아있었던 게 있어요. 구찌라는 라이선스를 활용해서 저가 이미지를 가진 상품들을 막 남발을 했어요. 자, 이제 마우리치오로 돌아가 볼게요. 영화 속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은 몰락시켰지만 구찌라는 브랜드를 살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찌의 혁신에 방해가 되는 삼촌 또 사촌들을 몰아내면서 서서히 지분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면에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사를 끼고 하게 되죠. 이 당시에 가족 간의 분쟁이 심했다는 거로만 얘기할 게 어느 정도면 신문에 구찌의 쥐는 구찌의 쥐가 아니라 게라, 이탈리아어로 전쟁의 약자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 싸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소세지가 되어 나오는 엄청난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전통이 오래된 명품 가족 브랜드일지라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족끼리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비통, 샤넬 이런 브랜드들, 롤렉스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모두가 어떤 기업의 형태, M&A를 통해서 기업의 형태로 갖고 있지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형태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마우리치오도 인베스트코프라는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지리한 그런 싸움이었냐면 18개월이 걸려요. 그 지분을 획득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비밀리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은행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거래였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구찌는 이제 본격적인 다국적 기업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3명의 미국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찌의 변호사 출신이다가 나중에 CEO까지 되는 드솔레, 새로운 디자인을 이끌어준 톰 포드, 그리고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손만 대면 다 히트치는 멜로라는 패션 디렉터도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구찌를 다시 받았을 때는 구찌 이미지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어서 1980년대거든요. 그때 마약상들이 구찌 운동화를 신는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멜로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그 디자인을 다시 발굴하는 형태로 톰 포드의 신선한 디자인 속에 녹이면서 다시 부활에 성공하게 이르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몇 년 만에 순식간에 된 건 아니고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일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매장 같은 데 비싼 조각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옛날 방식의 그런 경영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됐고요. 물론 마우리치오 방향은 맞았지만 곧바로 그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끌어들였던 그 투자사의 손에 의해서 퇴출이 되게 됩니다. 구찌란 패션 브랜드에는 더 이상 구찌 가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5년 회사를 팔고 자신만의 삶을 준비하던 마우리치오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범인을 못 잡았는데 2년 만에 잡고 보니 웬걸 부인 파트리치아가 청부 살인을 의뢰했던 거였어요. 두 부부간의 치정과 비극적인 결말은 영화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 파트리치아는 사치병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는 순간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값비싼 모피 코트를 들고 나왔고요. 이런 말을 남긴 게 굉장히 유명하죠. 나는 자전거를 타고 사느니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불행하게 살겠다고. 그 뒤로도 구찌는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드솔레와 톰 포드도 역시 그 다음에 또 퇴출을 당하게 되고요. LVMH,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이비통 갖고 있는 LVMH, 또 PPR이 서로 구찌를 갖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PPR이 갖게 되는데 여기서 너무 드솔레랑 톰 포드가 많은 그 대우를 요구하다가 퇴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톰 포드가 그때 구찌가 없는 나의 미래는 슬픔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떠났습니다. 톰 포드가 떠나고 또 한동안 구찌의 인기가 좀 시들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그 디자인을 영입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그냥 재미나게 2시간 동안 가십처럼 보는
구찌가의 이야기지만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뭔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명품을 둘러싼 그 경영의 암투? 그런 것도 굉장히 치열하구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 구찌는 유럽과 미국의 투자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브랜드 이미지와 성장성을 모두 갖는다는 것은 명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처럼 아름답지만은 않구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우스 오브 구찌를 통해서 구찌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명품 하나를 소비할 때도 그 스토리를 알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브랜드를 소장하게 됐을 때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